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9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예고했는데요. 네, 한편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난 2년의 국정 상황, 국정 운영 기조, 또 정책 상황, 또 앞으로의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회견장으로 이동을 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 글쎄요, 소통에 좀 방점을 둔 회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자회견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잖아요.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이긴 하지만 그 실체는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국민과 대화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해야 그 최고 지도자가 뜻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뭐 그렇게 답변한 내용이 새로운 뭐 정쟁 수단이나 꼬투리가 되거나 이런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무실에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국정 기조를 발표하고, 브리핑룸에서는 정말 온전하게 질의응답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라는 설명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불통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 방식도 좀 생소하죠.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글쎄 저는 처음부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민심을 읽는 대통령의 모습은 몇 차례 보여줬었죠.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씀 한 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도 정진석 실장을 임명을 하면서 또 논란을 자초하셨죠.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 처음으로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어떠한 답변도, 구체적인 답변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빈손 회담이라는 비난을 감수하셔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고 이런 회견 자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에서요, 윤 대통령이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글쎄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자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사실상의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혹시 어떤 게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거의 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답변을 그냥 뭐 수사 중이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러면 굉장히 좀 예. 여론이 악화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답변이 아닌,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아닌 다른 답변을 뭐 준비하실 것 같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게 핵심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거는 내용도 중요한데 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국정의 방향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국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렇게 뭐 따뜻하고 이렇게 호방하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 설명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두 번, 세 번 주의를 하셔서
이런 그 기자회견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이 진정한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으실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의 경우에는 대략 한 33분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번의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 가능하면 더 긴 시간 동안 국민과의 그런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한 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최상병 특검법 관련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좀 시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예, 그런 그 상세한 설명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이 그렇겠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최상병 특검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사실은 그 군 수사권에 군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었어요. 이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이 없고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돼서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어찌 보면 특검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최상병의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박대령과 관련한 항명죄 관련 사실관계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수처를 통해서든 뭐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검법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국민들께서 이제 의혹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뭐 법리든 사실관계든 다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답변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내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기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 뭐 당은 여의도하고 뭐 용산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뭐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뭐 안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 아주 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첨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그 국회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에 대한 제안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한 사안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씀이라고 하실 수 있죠. 왜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는지 국민의 대다수가 바라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왜 부득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좀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은 보다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명분은 명백합니다. 원래 이제 최소한의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군사 법원법에 따라 가지고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뭐 특검법을 진행해 가지고 밝히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지금 특검법으로 진행하자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야 합의도 당연히 역대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요. 딱 하나 BBK 사건 하나만 이제 그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야당이 그 진행해가지고 진행된 사례인데 그런 협치가 가장 필요한 그런 법률안이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특검법 이런 부분은 여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은 뭐 9일에 기자회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의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지지율을 현재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기자회견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글쎄요 좀 어떤 내용들이 꼭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다시 반성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물가나 뭐 경제 성장률이나 사실은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 그동안 총선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제대로 국민들께 이게 홍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약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 약하다는 거를 그냥 이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건 쉬운데 디테일하게 소통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저렇고요. 저건 이래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스피커도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많은 쟁점에 대한 그 아주 논리적인 그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두루두루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일단은 기자회견을 하면 대통령부터 먼저 갖춰 나가시겠다는 그런 그 표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권에서 두루두루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이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옛날에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옛날에 탈원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통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는 되고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보완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앞서서도 뭐 두 분이서 뭐 태도도 중요하다, 뭐 질의응답 시간도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좀 어떤 내용들이 좀 꼭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인 질문 사항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하시느냐.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어놓지 않으시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했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사과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어린 말씀, 사과 발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정성 어린 발언이 있어야 한다. 자, 회견이 열리는 날 국민의힘에서는 또 동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 3파전으로 윤곽이 잡혔는데요. 이제 신임 원내대표 자리가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야당과의 어떤 공세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당내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위기 관리 능력이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위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그 위기가 봉합되지 않고 더 늘어났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민주당의 공세, 야권의 공세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전에 이제 그 공세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예. 뭐 일종의 그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다시 한번 돌아섰다라고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대 야당의 그런 어떤 힘자랑 이런 것들을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내 대표가
사실 여의도에 있는 정무수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용산에 정무수석이 있지만 여의도의 정무수석은 사실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하마평에 있다가 한 3분 정도 출마를 하셨는데 예, 예. 다 뭐 합리적이고 원만한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누가 되실지는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만큼 예측 불가능한 선거가 없는데 예.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번에 민주당은 조금 이제 그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되면서 쉽게 정리가 되셨고 그래도 3분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이제 또 박찬대 의원을 상대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좀 대야 전략이 표심을 가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번 원내대표만큼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야를 상대하는 지금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다는 그런 한 번의 그런 말씀들이 나왔지 예. 않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불출마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변화의 조짐이 과연 보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로 출마하기로 했던 3분 같은 경우에 사실상 비윤으로 분류되는 분은 없다고 할 수 있죠. 추경호 의원은 이미 입각을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들레라는 그런 의원 모임에 가입했던 분이십니다. 이종배 의원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사실상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3분이 나오셔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시게 되는데 과연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할 만한 분들이신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점철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새 후보가 모두 이제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또 지역은 또 다르거든요. 네. 이 점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역이 하나의 변수는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서 문제다. 아니 예. 영남당인 게 뭐가 문제냐? 영남이 없었으면 뭐 개헌저지선부터 붕괴됐다. 예. 이런 계속 그 총선과 관련해서 뭐좀 그 여러 목소리들이 설랑설레가 있지요. 예,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과연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한 이런 총선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중도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영남을 굳건히 하면서 중도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절대 명제 앞에서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도를 따지면 누가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조율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여의도의 정무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해야 될 미션은 새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선이 될 당대표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보다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역할이 더 중점이 돼가지고 판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영남에서 나와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뭐 이번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 출신 인사분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는 것이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에 59명 정도가 영남권 출신입니다. 영남 의원들이 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유재우대 윤옥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지난번에 다 영남권 출신 인사 예, 예. 아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권 인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봤을 때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이철규 의원은 원래부터 의사도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원래부터 의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 본인 입으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당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뭐 나가는 게 좋을까 안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데 결국 이제 나가지 않고 일단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런 원내대표 기회가 또 부여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총선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런 뭐 배현진 의원의 어떤 그 페이스북의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기본적으로 새로운 좀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분이 원내대표를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또 이철규 의원 많이 하셨으니까 새로운 분이 이번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임기가 1년이라 가지고 뭐 다시 또 원내대표 나올 기회는 선거 나올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철규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불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잠깐 영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베이스만 보면 뭐 1강 2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예측을 좀 잠깐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 분들이 다수 의원들이 당선돼 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9명의 지역구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영남 출신들 중에 유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철규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불출마를 선언하신 게 물론 본인께서는 자기는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불출마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철규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은 것은 저는 추경호 의원 같은 사실상 찐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22대 국회 원구성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 이제 신임 원내 지도부를 먼저 꾸린 민주당은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 운영이 모두 가져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글쎄 좀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서 험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야권의 한 190석 정도를 그 국민들께서 몰아주셨는데 그러면 그 190석을 몰아준 거를 민주당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오히려 보이지 않으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좀 그 굉장한 비토 의견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대강 대치 뭐 이거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시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치의 물꼬가 트일까 기대를 했는데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셨잖아요. 그거는 결국 이제 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민주당 내부의 압력 그리고 더 세게 더 강하게 몰아붙이라는 그런 압력이 반영된 것 같고요. 뭐 25만 원 지원금 이야기하는데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글쎄요. 이런 강성 드라이브에서 그 과연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뭐 대치 국면을 만들어가면서 험로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5만 원 지원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원금 지급 법안을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꼽기도 했고 글쎄요, 뭐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작부터 정말 험로가 좀 예상되는 대목이거든요.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일정 부분 판단을 받고 선택을 받은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뭐 변경 사항을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조율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도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율된 부분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그리고 논의 장에 올릴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법안 시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말들 많았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민주당에게 줬는데 무슨 개혁 입법 무엇을 했냐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범야권 후보들이 192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생 개혁 입법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 비난 이제는 범야권으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제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마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개혁 입법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첫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글쎄요, 뭐 기사로 좀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경원 당선인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발언을 해서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글쎄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여의도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당대표로 연임할 정도로 굉장히 그 거대 야당의 그런 지지를 확고부동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국회를 주도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이긴 한데 네. 대통령이라는 워딩을 말씀하시면서 쓰는 거 조금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워딩은 뭐 예, 예. 그 지금 그 국회가 있지만 또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유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워딩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았다,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서는 과반 단독 일당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총선 과정에서 그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로서도 1,600만 표가 넘는 득표를 했죠.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여의도와 용산이 여야가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여야 영수회담이 첫 번째로 열리긴 했지만 차회 다음에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야가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